네, 안녕하세요. 제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을 맡은 대전 MBC 아나운서 조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아침 뉴스를 MBC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아침에도 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회로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대학 교양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워크숍 진행하는 동안 다시 한번 한 가지 당부사항 안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워크숍은 이제 개회사를 시작으로요, 약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행사는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도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좀 지나봐야 행사를 잘 마쳤나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주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행사 진행 도중에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건양대학교 학장님이시자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서민규 협의회장님께서 개회사 겸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장 건양대학교 휴머니티 칼리지 학장 서민규 교수입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대학 교양교육 담당 교직원 선생님들께 정말 환영의 인사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또 녹화를 진행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대학의 교직원 선생님들도 오늘 행사 역량 강화 워크숍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늘 소규모로 대면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선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감염병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에게 인생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의 대학 교육이 그리고 특히 교양교육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량 강화 워크숍에는 아주 특별한 세 분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7월 1일 이전까지 전국 교양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으셨던 건양대학교 지금은 기획처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김현곤 건양대학교 기획처장님의 모두 강연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바쁜 국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양학술정보원 대학학술본부장이신 장상현 박사님 모시고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대학교육 그리고 교양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장이신 이길재 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양교육기관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평가를 준비해서 교양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분은 지금 현재 대학교육과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또 적임자이십니다. 오늘 워크숍이 협의회교 교양교육 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자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전국의 대학 교양교육 담당자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민규 협의회장님의 개별사 겸 식사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기조 강연 순서가 이어지는데요. 건양대학교 김형곤 기획주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영곤입니다. 제가 작년 제주도에서 여기에 학생도 계시고 또 뵌 분들 몇 분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사주팔자를 봤더니요, 이 관운이 아주 높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또 기획처장으로 가게 돼서 하여튼 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 새로운 학생님한테 넘기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30년 강의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 강의합니다. 물론 이제 TV 앞에 컴퓨터 앞에서는 했지만은 이런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강의는 처음입니다. 지지난주에 제 친구 딸내미가 결혼을 했는데 주례를 봤습니다. 주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요즘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서 흩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요. 많이 조금만 더 주라 이랬더니 한 15분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앞으로 대학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기능적인 이야기들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도 결국은 인문학적인 개념에 우리 교양적인 거에 살아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맞춰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넘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 아마 한 10년 전부터 그죠? 4차 산업이라는 말 엄청나게 들었죠. 그죠? 근데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4차 산업이 뭘까?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전문가들 불러다가 속칭 전문가들 불러다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도 도대체 그게 뭘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역시 답은 고전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내 이야기하는 것이 100% 맞을까 안 맞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갈지 안 갈지 우리 선생님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넘어가나요? 예, 뭐 종류는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예. 우선 산업혁명이라는 말, 우리 4차라는 말은 있죠. 1차도 있고 2차도 3차도 있고 4차죠. 4차. 저는 산업혁명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산업혁명, 원래 혁명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건데 산업자를 인더스트리얼을 붙인 사람은 바로 그 역사학적 유명한 토인비가 붙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도전과 응전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후에 경제적인 것에도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19세기 중반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신석기 혁명이 한 3,500년, BC 3,000,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이죠.
이때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건 한 수억 년 걸려서 수억 년. 그죠? 근데 여기 1차 산업혁명, 이제 1800년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섬유 때문에 일어나요. 옷 있죠?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산업 스파이가 누군지 아세요?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이. 그 문익점이와 관계되는 목화, 면화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어쨌든 요거는 얼마 걸리느냐? 5,000년 걸립니다. 5,000년. 그죠? 여기서. 자, 2차 산업혁명. 우리 전기예요. 전기. 전기라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왔었죠. 요거는 얼마 걸려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그죠? 우리가 온몸으로 겪었던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이죠. 그죠? 요거는 80년 걸립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막 1학년 할 때 나이트 클럽에 가서 놀았을 때예요. 거의 뭐 요게 80년 걸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요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죠. 클라우드, 5G, AI, 가상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엄청나게 들었죠. 요거 얼마 걸렸어? 30년.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정말 오늘 아침에 카이스트에서 뭐 어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만 TV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멘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 그거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여기 30년 걸렸어요. 근데 2025년부터는 5차 산업혁명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복제 유전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이에요. 신. I am God. 예. 내가 곧 신이다.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혹시 투 브레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뇌가 두 개. 예? 투 브레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뇌 하나. 그 다음에 5억 분의 1짜리 마이크로칩 AI가 이쪽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의학 이런 것들은 얘가 다 하는 거예요. AI가.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메솔로우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엄청나게 심리학, 이런 경영학 해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 다 듣는데, 이 사람의 그 이론을 보니까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이거구나.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러시아계 이민인데, 그 원숭이 대상으로 하는 그 행동주의 연구 심리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딸이 결혼을 늦게 합니다. 늦게 나가지고 그 딸이 나오는데 그 딸이 성장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요 과정을 그대로 밟더라. 요 과정을. 그래서 거기에서 욕구라는 니즈라는 욕구라는 그 개념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정립을 하는데 이 인간들 생리적 욕구, 그죠? 싸고 먹고 자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 요거는 1차 산업혁명. 그야말로 우리가 사실상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해결되는 게 뭐 때문에 해결되는지 아세요? 왜 섬유 산업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당나귀하고 숫당나귀하고 암말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노새죠. 노새기죠. 노새는 일반 말보다 에너지가 20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19세기 초가 되기 전까지는 이양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양법.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예.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됐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가 만들어졌죠. 전기. 그죠? 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인데 밤에도 안전하게 활동하고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안전해야 돼.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안전이 욕구가 됐고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고 이러니까 나 혼자 놀기는 싫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사회적 욕구. 이게 3차 산업.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게 뭡니까? 인터넷. 그죠? 80년대 초부터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일상화되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다 제가 늘 그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집단이었다면은 현재는 개인으로 바뀌었다. 개인으로. 그 말이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바로 존경에 대한 욕구. 이 존경이라는 것은요, 에스템 니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오신이시여, 오 부처님이시여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내가 나로서 온전히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 예,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승인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유튜브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제발 좀 찍어라, 난들 좀 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뭐 사진 하나 올려놓고 야 좋아요 사진 눌러주라 이런 거 승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존경받고 싶고 그런 걸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단계야 요 4차 산업혁명이 불과 한 15년 뭐 10년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뭡니까?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내 자신이 자아 실현하는 시대. 마치 내가 신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투브레인이 만들어지는 시대. 이게 이제 자기 완성, 삶의 보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AI, 5G, 이런 개념들 들었죠, 그죠? 그게 아니고 4차 산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존중받고 싶은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중받는 인정받고 싶은 나는 오로지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거,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대한 가치관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 예, 이런 데 대한 사실상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고자 하는 비율이 84%. 근데 지금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제가 기획처장 하니까 그걸 잘 알아요. 62%거든요. 62%. 예. 그리고 옛날에는 무조건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요. 좋은 대학 이까지만은 지금 애들은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거 맞춤형, 나에게 맞춤 교육, 대학 전공. 그래서 지방대학들이요 살아가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거에 맞춰줘야 돼. 예. 그래서 맞춤 병원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일반 병원, 서울까지 가는데 30분만 하면 가는데 지방대학 병원에 오겠어요? 그래, 그 맞춤식 병원을 가야 된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시대가 갔다는 거고, 그걸 만들어주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하면서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고, 그 클라우드를 빨리 속도를 이동해야 돼요. 5G가 필요한 거고, 그걸 분석하고 계산해야 돼요. 뭡니까? AI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투브레인입니다. 이런 것들 다 누가 해줘요? 기계가 해요, 앞으로. 또 데이터 무대, 가상 실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교는요, 대학은 이렇게 보면 행정을 좀 하다 보니까요, 가장 늦어요. 가장 늦는데, 이걸
선구적으로 이렇게 변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저는 인문학자입니다. 뭐 역사를 전공하는 놈이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런 고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건데 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합시다. 요거 하나만. 이게 뭐냐면요. 노자라는 지금 유럽의 전 세계에서 공자보다 노자의 그 도덕경이 가장 많이 번역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120개국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래요. 노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도가 도 비상도. 네가 도라고 할 때 그거는 도가 아니야. 네가 네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네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거다라고 할 때 이미 그건 4차 산업혁명 아니야. 이런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교양이라는 것은 뭐냐? 맞습니다. 이거에 딱 들어가. 이게 교양이야. 그럼 교양 아니에요. 이미. 예. 대학은 그런 교육에 이바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이다. 요즘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TV에서 뭐 봐? 요즘 뭐 TV 사실 뭐 이 MBC 기자님도 있지만은 TV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봐, 나는 자연인이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자연인이다는 나는 이기주의자다. 그 소리 같아요. 오히려. 응? 자연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보편타당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되면 너도 인정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죠? 민주까지는 아는데 공화는 몰라요. 그리고 공화라는 것은 뭐냐? 레프릭인데 그 레스라는 것은 내추럴한 겁니다.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연적으로 남들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그 사회. 그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그건 뭐냐? 보편타당한 거야. 그건 상식적인 거고 교양적인 거. 예. 그건 뭐냐? 욕구 충족. 이것이 내 것만 오라. 그러면 또 뭡니까? 그건 이미 교양 아니야,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 강의 마치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대학들은요, 3주기 평가 이후에 우리 대학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3주기에 통과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는 뭔가? 너 대학이 너 그래 교육 잘하고 잘 가르치는데 그래 너 뭐 했는데 이거죠. 어? 예. 그래 이제는 앞으로는요 단과대학 이런 중심에서 메이저 중심에서 마이너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개념. 지금까지는 하나의 학문에 충실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하나의 학문은 누가 해주느냐? AI가 해줍니다. 예. 마이너 전공으로 바꿔야 돼요. 그 마이너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리버럴 아트입니다. 교양입니다. 예. 그래서 메이저는 입시, 교육, 취업 이런 게 있지만은 마이너는 이런 거예요. 융복합, 시대, 욕구, 교육과 취업에만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럴 아트가 교양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분야들요. 이런 분야들 정부에서 밀고 있는 분야죠. 그죠? 정부에 밀고 있는 분야인데 어떻게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기존 교과목 있죠. 어느 전공의 교과목은 그대로 두고 보통 교양도 있고 선택 교과가 있잖아요. 그 선택 교과를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디거리 개념으로 바꾸세요. 디거리.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논산 딸기 지역 평생 교육이라는데 논산 딸기가 전국에서 25%를 잡아요. 논산 딸기는 대단하죠. 그러면 논산 딸기에 대한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패키지를. 그게 얼마나?
한 10학점짜리로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한 200개 정도를 만드세요. 각 학교에서. 예. 그걸 각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 아직 통일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으로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이런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그리고 교양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단과대학의 죄송합니다. 학과 등의 깊고 단일 학문에서 넓고 다양한 융복합으로 특히 이제 내년부터 평가가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입시하고 취업 그 두 가지만 본답니다. 앞으로. 예, 입시하고 취업. 그래서 1년 내내 입시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 1년 내내 취업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취업도 어떤 단일 전공보다는 너는 뭐도 할 줄 알고 뭐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런 거. 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본 강연에 들어갈 텐데요. 아마 이 역시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강연 첫 번째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미래와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장상현 대학 학술본부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행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어려움을 뚫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다양한 경험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촬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데 요즘 비대면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수업도 지금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수님들 계실 텐데 피곤하시죠. 이게 디지털화 됐다는 게 상당히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한 것들이 대부분 기록에 남고 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요즘 비대면 하게 되면 보통 15분 길어야 20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20분 안에 사실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특히 이제 좀 전에 기조 강연 해주신 사장님 말씀도 더 상세히 듣고 싶은데 시각적인 제약이 온라인은 더 심하거든요. 교수님들 강의 또 촬영해서 올릴 때 중간중간 말 이렇게 틀리는 것들도 있고 이게 아닌데 하고 이렇게 고치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 다 일일이 편집하려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 감안해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가는 국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더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좀 가주시면 끝을 맨 끝에 제가 이제 비대면 강의 의뢰를 많이 받고 이제 하는데 보통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부분은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좀 창의적으로 뒤에 부분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저기 그 81페이지부터 네. 우리 기조강연에서도 저희가 들었지만 특히 오늘 이제 교육협의회를 가지고 너무 요즘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은 컴퓨터공학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 70~80% 정도를 다루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데 눈으로 거의 90%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분야가 거의 인공지능의 7~8화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그 분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인문학에 좀 빠져서 선발에 지금 요즘 놓고 있는데 기조강연에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원래 얘기하는 게 다 이제 기술의 중요성 또 원격 교육에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늘 못하고 끝나는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MIT에 있는 이름도 저 되게 외우기 어려운데요. 에릭 브린 욜프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해서 인간이 기계와 같이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제2의 기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술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왜 만들고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인문학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전공은 그렇지만 이제 부전공이라고 할까요?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현재 또는 미래에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를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이 키에로 케고르의 인간의 동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술이 좀 전만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팔았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 기술을 정말 잘 써야지 절제되지 않은 기술은 사회에 해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교 다닐 때 학습하지 않으면 실제 사회에 나와서 오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N번방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자율주행 나오면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했듯이 과연 누구를 이 상황에서 누구를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상황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인문학이 저도 그냥 이론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인문학이 사실은 알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강의를 듣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렇구나 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기조강연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일매일 새롭게 창의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기술을 공부하면서 밸런싱이 돼서 항상 같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중요하고,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오후 반나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회사를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올해 참고를 했는데 작년에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인문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모르 파티라고 김연자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해석하면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이 아모르가 로마의 거꾸로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가요? 처음 들으셨나요? 네네. 저는 제가 이제 인문학 쪽이 아니래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었는데, 어쨌든 이게 인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문학 분야에서 주장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중세 때 신을 중심으로 한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14세기부터 이제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인간 중심으로 가자, 인본주의인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계 시대, 이게 1차부터 3차 산업혁명 과정을 이제 기계 시대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하면, 어쨌든 기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계나 기술 이거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제 스스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학습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에서 얘기하는 학습이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5차 산업혁명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인간의 중요성,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다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선 때 서로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라고까지 막 주장을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과거에 우리가 그 국제화가 있었고 또 세계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96년에 그 정부의 기조가 정보화와 세계화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러면 그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를 뭐냐라고 이제 그 YS 대통령이 정책실장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실제 국제화와 세계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지역적인 한계들 이제 극복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이 물어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서 물어봤더니 야 어렵다 그냥 그 국제화를 세게 하는 게 세계화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 아이디어를 그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세게 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의 그냥 그 발전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런 그 기술 발전에 교육을 그 접목시키는 일들을 저희 이제 저희가 교육부 산하의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하는데 초중등 중심으로 많이 그 정책을 만들어 오고 컨텐츠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해왔습니다. 근데 대학은 좀 그 대학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덜 해왔는데 요번에 그 코로나로 그동안에 그 사실 초중등 학교에도 저희가 뭐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 그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 차원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여러 차례 그 5년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했지만 뭐 여러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단말기를 그 써야 하고 거기서 오는 그 부작용들 또는 역효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뭐 코로나 한방으로 그런 그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원격 수업을 하는데 기술을 쓰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그 시대에 살기에는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일상생활이라든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 기술을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대학에서 수업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당장 아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루라는 그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쓰게 되면 뭐 본인이든 다른 분의 영상 촬영한 것 이것을 바로 불러오면 자막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영어도 되고 교수님들 많이 촬영하실 텐데 한글도 바로 됩니다. 그 에러율이 별로 없어요. 요즘 번역기가. 근데 뭐 이렇게 가끔 틀린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한 것 중에 이렇게 여기 틀린 말이 나와서 이거를 여기서 바로 수정하면 스크립트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지금 보급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격 수업 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기사에 나는 게 이번 학기도 또 뭐 파워포인트 그냥 교수님들이 띄워놓고 읽는다 이런 그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사실이죠. 이 코로나가 끝나겠지. 이 학기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겠지. 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경험을 못했고 또 학교도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온라인 교육이 그 20%만 그 일반 대학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그거는 그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교육이 아직도 그 사실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교육은 대면 교육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캐리스에서 교부가 원격교육 지원 중앙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교양 하시는 분들 또 시간 강의 하시는 분들 학교의 그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 교수님들을 위해서 강의 찍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보관할 수 있는 강의 저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들이 또 그 LMS를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대학들은 LMS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 수업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또 다른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동기유발 방법, 몰입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세미나에서 영상으로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원격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인 그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매뉴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기조관련 부분이랑 많이 중복돼서 좀 지나가고 저는 지금 미래의 빅데이터라든지 AI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책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리가 사피엔스를 썼는데 다음 버전이 이제 호모 데우스. 이 데우스가 아까 미켈란젤로의 그림, 이게 호모 데우스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아주 똑같이 이야기하는 용어인데요.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이제 신인데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늘 속된 말로 꿍꿍이를 꾸고 있는 게 인간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발췌해왔는데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소막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신과 종교의 인간이 많이 기댔었는데 그 이후에는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발표를 할 때 제가 가지고 다녔던 비서가 있어요.
있거든요. 그 AI 스피커. 그래서 그 AI 스피커를 이제 여기다 두고 제가 저는 이제 그 띵커벨이라고 하는데 띵커벨 오늘의 나의 운세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또 뭐 지금 몇 시야, 날씨가 어때, 뭐 주변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는 이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을 섬기는 그런 이제 데이터이즘의 그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오곤 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게 이게 인터페이스의 큰 변화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정보를 획득해오는 방식이 바뀐 거거든요. 이 정보라는 것은 과거에 기름과 같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름을 찾거나 가스를 찾아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데이터를 찾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 중동이나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정보, 기술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 토플러의 권력 이동의 체계에서 보면 그런 기름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인 힘과 돈이 인터넷과 정보로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측을 했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과거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발을 했는데 이제는 학생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이건 제가 이제 보통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가져온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을 2개 가져왔는데요. 지식의 독점에서 지식의 공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네, 이따가 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를 1대1에서 N대1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수자가 1명이고 학생이 여러 명인데 이제는 학생이 1명이고 교수자가 여러 명입니다. 학생이 교수자를 선택하는. 네, 답을 안 썼는데 맞추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문제에서 선물을 드리고 답은 인강입니다. 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이 그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많이 알려져 있듯이 강의를 공개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희 케리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제 KOCW하고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K무크와 같이 교수님들의 강의를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 강의를 듣는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다시티하고 조지아 공대하고 협력해서 유다시티에서 인정한 거를 조지아 공대 학점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공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안 쓰고 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만든다고 또 기사가 났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그 공유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오늘 뭐 국립대학교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교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9개 대학이 시범을 해서 2개 강좌씩 지금 4,000명 정도가 서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움직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무크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사례, 혁신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형태를 알긴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일반 학교에서 20%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가능해졌죠. 지금도 대학 자율적으로 수업을 비대면과 대면으로 결정할 수 있듯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지금 교수님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원격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만 많으세요. 교수님들이 또 이게 무슨 교육이냐라고 불만을 토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죠. 그리고 교수가 영상 만드는 기술자냐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그거는 초보적인 지금 초기 단계의 원격 교육을 해서 예를 들면 이 미네르바 스쿨의 가장 장점은 이 플랫폼에 다양한 교육공학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수업을 학생들하고 교수자가 하게 되면 이게 온라인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교양에서 하듯이 뭐 100명, 200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20명 이내로 딱 정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실시간 우리가 지금 쌍방향 뭐 줌이라든지 웹엑스 이런 걸로 하듯이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학생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한 경우는 이 그린 표시가 돼요. 많이 한 학생은 빨갛게, 보통인 학생은 노랗게. 지금 교수님들 수업하시는데 어려움 많으시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얼굴을 내밀지 않으려고 해요. 일부러. 근데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얼굴 보고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가능하면 안 보이려 하고 보여도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말을 적게 한 학생이랑 더 많이 말을 하는 거죠. 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줌이라든지 웹엑스에도 있는 기능인데 온라인에서도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지 못하니까는 사실은 이제 줌 틀어가지고 교수님 혼자 이렇게 막 강의를 한다거나 또 영상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피드백들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적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죠. 이 대학의 문제는 아까 기조 강연에 좀 중복되는 거에서 넘어가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WF라고 그 경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건데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이 이 137개국 중에 이렇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그 질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기술 수준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하고. 근데 아주 창피한 게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은 90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등교육을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뭐 그 질을 높이고 수출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이나 환경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개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내용을 또 가르치고 방법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학생들이 사회 나가면 경쟁해야 되는 국가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미 세계는 플랫폼 경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고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에서는 27위고 IT 인터넷 쪽에서는 이제 8위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데들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죠.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끄는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1조 달러, 1조 원의 가치를 갖는 벤처들을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 유니콘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봤듯이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해서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혁신과 경영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경영의 압박을 받게 되고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혁신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하는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기종학연에서도 중요하게 마지막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이제 맞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입학자원의 다양성을 알 수가 있고요. 대학들이 미래 역량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압니다. 평가 보고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 대부분 앞에 인재상은 잘 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발현시키고 관리할지는 아직 우리나라 대학들이 좀 초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아직도 수업에 대한 불만이 있고 방식이 과거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에서는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할 수가 없죠. 실제 이게 K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거를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싶어요. 또 이것도 토론하고 싶어요.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받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학생들이 원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는 내용 전달을 하니까 저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양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적인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유망한 그 직종에 관련된 교양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 유망 직종이라든지 또는 이 삶의 질 복지 분야, 요즘 뭐 동물매개 치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그 학교에서 그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다양하게 학교에서 메이크 스페이스라는 공간들을 만드는데 아직도 그 실제 운영이 되는 거에는 좀 미온적이고 어느 대학에 가봤더니 3D 프린터만 이렇게 쭉 갖다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실제 수업에서 녹여서 그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3D 프린트 수업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을 키울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AI가 지금 중요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 단순한 컴퓨터였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해서 우리 뇌와 같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 와인을 이렇게 스캐닝한다거나 또 꽃을 알아맞힌다거나 음악을 알아맞힌다거나 뭐 이런 우리 카메라로 해서 사람의 눈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보편화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제 폰에서 데이터들이 스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뭐 SNS를 통해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요즘 SNS 중에는 이런 로봇이 SNS를 관리해준 로봇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뇌와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이 컴퓨터 처리 능력 CPU가 이제 GPU로 발전하고 더 큰 TPU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같이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성, 그 다음에 정확성, 이게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억만 잘했었는데 이제는 읽고 판단하는 부분,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암, 대장암, 방광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이런 데는 오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진율이 20%. 사람 의사는. 그 다음에 속도 엄청 빠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찰력, 여기까지 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5차 산업혁명 까지 가고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이제 특징인데요. 이게 실제 우리 교육에 지금 어떻게 들어올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 이제 시범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우리 대학에서도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벌써 2, 3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대학 중에 한 곳도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먼저 하면 정말 선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AI 그 사업단 단장들을 제가 잘 알아가지고 우리 대학에 이런 걸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RISS 리스의 자료를 검색할 때 음성으로 검색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곧 그런 서비스를 할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무크의 그 서비스 질문하게 되면 답하는 게 인공지능 조교였었다는 거 많이 아실 테고, 또 그 호주에 있는 디킨즈 대학도 인공지능이 그 일반적인 교수 학습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학교 생활에도,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 가장 싼 하숙방은 어디야, 뭐 이런 걸 이제 음성으로 또는 챗봇으로 물어보면 답해주는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학교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앱인데, 우리가 수포자들이 많죠. 그 수학 공식 이렇게 쓰게 되면 풀이 과정까지 잘 설명해주는 그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이 AI에 관련된 과제가 3개 있는데, 초중등의 그 수학 영어를 수준별 콘텐츠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알려주는 걸 하나 하고 있고요. 또 이 성인 학습자, 대학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 진로를 이야기하면 그 진로에 맞는 그 과정들, 또 대학의 커리큘럼까지 안내를 해주는 그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스에 들어와서 만약에 그 원하는 논문 영역을 키워드를 치게 되면 그거와 가장 가까운 국내외 논문, 그 논문의 어떤 패러그래프 이런 것까지 찾아서 추천해주는 이런 그 기능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분야에서 정점에 있는 것들이 다 그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이 기계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알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양에서 이 정도 좀 다뤄진다면, 정말 과거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국민을 만들겠다는 정부 슬로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을 제일 잘하는 국민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번 코로나로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럽, 중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디지털 집현전이라고 해서 국내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모여야 일단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리스라는 서비스에 들어와서 논문을 검색하면 여기 초록을 19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지금 얼굴 인식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2016년에 나온 거라서 좀 오래된 건데, 이때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이제 학생들의 학습한 것들을 분석해서 맞춤 서비스 해주는 기술을 러닝 어널리틱스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현재에도 가장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대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러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다라고 유명 그 보고서에서도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대학 경영 입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잘 남기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그 행태라고 하는데 비헤이비어를 잘 데이터로 남겨서 그걸 분석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교육적인 효과들, 예를 들면 교수자하고 학습자 간의 상호 그 이해도, 아까 그 전통적인 그 교실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지금 이제 대학 평가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지표가 중도 탈락률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비대면 하게 되니까 가장 그 어려운 그 취약계층이 장애인, 그 다음에 다문화 이런 그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강의 공개하는 K50W가 있는데 거기에 왜 자막을 안 넣느냐라는 권익위원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을 넣는 걸 아까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이제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아까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아주 비용을 안 들이거나 이렇게 일용직을 사용한다거나 학교의 조교들을 사용해서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자막을 넣어서 그 학교에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대학마다 필요하면 일반인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에 보면 이제 이 빅데이터의 가장 초보적인 그 기술이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눈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연구의 그 관련성을 시각화해가지고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인공지능이 로봇으로 이제 발전할 텐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서가의 이제 책을 뽑아오는 것은 이런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 이 패널에서 내가 원하는 책의 챕터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북 에스프레소라고 하는데 누르면 그 선택한 챕터들을 책으로 찍어내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도서관이 이제 우리가 책하면 도서관하면 책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일부 대학이 이제 도서관을 문 닫는 경우도 있었는데 도서관의 그 역할이 사실은 학교의 그 심장 역할인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스테르담에 있는 메이커버시티라는 그 대학인데 여기는 그 이런 공작만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여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CJ 미디어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잘하는 학생을 리크루트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대학 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실 그 이국재 원장님이 이제 IR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실 텐데 이 IR도 보면 이 IR의 목적이 학생 및 교수 활동, 교육 과정, 교육 프로그램, 교육 성과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여 대학의 입학, 재정, 교육과정, 교수, 학습활동, 시설, 졸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안하는 활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 빅데이터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 그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학에 어려움이 많이 닥칠 텐데 그럴 때마다 구성원들의 그 이해도를 높이려면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그럴 때 이제 이 IR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뒤에 소개를 해 주시겠지만 여기 현재 2018년에 창립이 되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외국도 지금 뭐 미국은 우리나라 전쟁 때 이 대학의 IR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양교육도 그렇고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학의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좀 약한 또는 수평적인 그런 조직은 이 사업마다 다 이 시스템들을 따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이걸 모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에 그 데이터 허브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가 그쪽으로 집적이 되게 하고 있고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까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미래의 유망한 직종으로 그 봤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 직원들이 학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뭐 각 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통합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들을 이것저것 막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그 노가다성 그 일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옵티마이즈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리고 정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곳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제가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장상현 대학학술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대학에서 국문학이랑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대학교 때 들었었던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대학이 바뀔지,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될지 흥미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휴식 시간을 기존보다 약간 축소를 해서요. 5분 정도만 짧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정도로만 하고 바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뒤 시작할 테니까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